상승 마감을 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 남아있긴 하죠. 남아있긴 하고 뭐 그런 부분들 보셨을 때 지금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래도 외국인이 양 증시에서 모두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좀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하루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펜이 어디 갔지? 네, 그래서 이제 뭐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꾸준하게 보여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결국 우리가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미증시의 상승 부분이죠. 미증시의 상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를 조금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 나스닥 지수도 좀 중요하지만은 결국 우리 뭐 코스피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대만 가권 지수나 그리고 우리 국내 코스피, 코스닥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맞죠? TSMC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이 대만과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좀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미 증시에서 반도체 산업들이 조금 이제 부각을 받아준다라고 보이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게 우리 국내 지수하고 대만 각권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분위기 자체는 아주 나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나쁘지가 않고 뭐 나스닥이 지금 계속 고점을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기대하듯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듯이 뭐 산타랠리가 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랐어요, 맞죠? 가파르게 단기적으로도 가파르게 올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은 제가 분명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정을 살짝 주고 지속적으로 또 상승하는 이제 연말 랠리를 이어갈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뭐 시장이 어떻게 하락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뭐 호재거리나 악재거리가 없기 때문에 증시는 그냥 완만한 상승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이나 내일 뭐 미국 지표 발표나 이런 부분들도 뭐 증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는 없기 때문에 오늘과 이제 내일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 여부가 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라이브 방송하면서 에이스테크 이 종목도 오늘 시초가로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8% 정도 갭 상승을 하고 출발을 했지만은 종가 기준으로도 14%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못해도 11% 정도 수익 구간은 들어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종목들 골라 담으실 필요가 없다. 골라 담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3만 원 근처까지 오면 한번 잡아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힘이 약하고 바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이 잡으신 분들이 있고 안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또 놓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아쉽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다시 찾으면 됩니다. 못 잡으신 분들은 아쉽게 굳이 아쉽게 보실 필요는 없고 잡으신 분들은 이제 잘 운용하시면서 좀 수익률을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좋은 종목으로 보셔도 되겠다. 예. 아 그래요? 이거 근데 카카오 닉네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광고인가? 광고 같은데? 광고 같은데? 좀 이따 보고 다 내보내버려야겠다. 그래도 이제 뭐 탈출 다 되어 간다 하면은 뭐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4천원 선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 목표가는 3천원 정도 보고 좀 짧게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계속 우리가 또 주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좀 길라잡이가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수익률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사실상 제가 요거는 뭐 매우를 좀 같이 하면서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도 일단은 사실상 그 연준의 긴축은 종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이 긴축이라는 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금리 인상을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의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은 어차피 제가 또 늘 방송 나가고 이러면은 또 종목이 추가로 또 나갈 거고 맞죠? 그런 부분들인데 자 결국에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제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뭐 연준의 이제 이런 긴축이나 시장의 이제 방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뭐 종목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주식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 제가 아침마다 뭐 점심마다 장 마감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뭐 장전 시황, 장중 시황, 마감 시황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시황이라는 게 결국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맞죠? 쉽게 말해서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지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뭐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연준은 왜 또 돈을 풀었다가 돈을 다시 또 집어넣는지, 다시 왜 회수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물가와 좀 굉장히 높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준에서는 돈을 시장에 풀었다가 다시 회수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자 연준에서 돈을 푼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제가 목이 아직까지 조금 잠겨 있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연준에서 돈을 푼다 이거는 결국에 양적 완화라고 하죠. 그렇죠. 결국에는 소비가 점점 늘게끔 만드는 거죠. 경기가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보통 이제 QE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거고 연준이 긴축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돈을 회수한다죠. 회수한다라고 보면 되고 긴축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긴축 정책은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리를 상승을 시키면서 하잖아요. 보통 금리를 상승을 시키면서 어떻게 막 만드는 거예요. 맞죠? 금리를 상승을 시키면서 이자나 이런 부분들로 돈을 계속 시장에 풀린 돈들을 회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연준에서 이걸 할까? 결국에는 연준이 왜 돈을 풀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요거는 뭐 메모장을 하나 새로 한 발 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준이 돈을 푼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돈을 푸는데 왜 푸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에 푸는 거는 뭐야? 어떤 이제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이제 옛날에 보시면은 시장을 일단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냅두자라고 이제 보통 말을 했거든요. 시장은 원래 자유경제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기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해요, 맞죠?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그대로 냅두다 보니까 우리 과거에 보시면은 미국에서 대공황 시절이 있었죠. 1920년대, 30년대 그 초반에 그렇게 대공황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우가 이제 한 380포인트였어요, 맞죠? 다우가 380포인트였는데 이게 가만히 냅두다 보니까 40포인트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분의 1이 난 거죠. 9분의 1.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증시에 상장된 상위 30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증시에 상장된 그런 30개 종목인데 그 대형주 위주겠죠. 대형주 위주인데 그 30개가 이제 그 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바로미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S&P 500에 상장된 종목들이 거기서 상위 30개 종목이 다우 30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다우 지수가 이만큼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한 7만 4천 원 정도도 되죠. 지금 얼마였지 오늘? 오늘 제가 삼성전자를 안 봐가지고 삼성전자 이제 7만 2,9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쉽게 말한다면은 이 가격이 9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그럼 얼마겠어 우리?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야. 낮아졌다라는 부분들인데 결국에 이제 시장의 다우 지수가 이렇게 대공황 시절에 이렇게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냅두다 보니까 이게 너무 증시 자체가 빠져버린 거예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경제 자체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등장을 했죠. 등장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아시는 분 계실까? 배우셨어요?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뉴딜 정책이라는 걸 펼쳤어요, 그렇죠? 뉴딜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 이 뉴딜 정책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돈을 대신 써준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분위기 어때요? 시장이 안 좋아지는 이유, 쉽게 말하면 시장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소비를 안 하니까 물가는 더 올라가고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그런 이제 영향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대공황 시절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니까 이 루즈벨트가 결국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부잖아요, 정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좀 떨어지고 또 안 써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또 경기 침체가 되니까 또 여기서 또 더 안 좋아지겠네, 더 안 좋아지겠네 이러면서 계속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자 너희 그럼 쓰지 마, 내가 쓸게라고 한 거예요, 맞죠? 정부에서 돈을 써버린 겁니다. 근데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만약에 정부에서 돈을 생성하려면 어떤 두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보통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국가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행을 해서 미래 거를 땡겨 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말고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 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수뇌부들이 굉장히 그 추경을 계속 편성을 하면서 돈을 계속 써버렸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계속 돈을 쓴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계속 쓴 거예요. 돈을 계속 쓰면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요. 왜? 그냥 놔두니까 소비자들, 일반 시민들이 돈을 안 쓰니까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시장을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상승을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에는 가만히 냅두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애들을 봐도. 어. 돈이 안 나오다 보 이게 돈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거죠. 시장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제 돈을 찍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니고,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어떤 미래 자산을 미리 땡겨와서 쓰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 이제 한정적인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그 뭐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추경 편성해서 막 계속 돈을 쓰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힘들게 되니까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또 많이 지원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좋죠. 힘든 사람들 많아지면 당연히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그렇게 좀 메꿔주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또 우리가 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직장인들은 자기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내는 세금으로 왜 맨날 자영업자들만 먹여 살리냐 이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편가르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잘못해버리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지금 정부랑 그 일반 국민이라면 보면 되죠. 그 정부와 국민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연준이란 게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지방은행이잖아요. 맞죠? 중앙은행.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조금 남들보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맞죠? 내가 조금 더 수익 나보고 내가 지금 뭐 내 월급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한다는 거죠. 주식 투자나 이런 상품, 투자 상품을 이제 우리가 운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도 일단 내 그 자산을 불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산을 업시키려고 하는데 자, 우리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뭔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국내에서 제일 많은 업종이 뭔지 아세요? 잠깐 방에 문이 열렸나? 국내에서 제일 많은 업종은 맞아요. 다 음식이라고 하시죠. 근데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그만큼 우리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자산 자체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 보면은 땅을 참 좋아합니다. 맞죠? 땅을 참 좋아해요. 땅을 참 좋아하면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근데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그 순환 자체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맞죠? 10년, 20년씩 투자해야 되고 부동산 임대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일부들이 아니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과거에 막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막 굉장히 이자도 싸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와서 지금 이제 젊은 층들에서 보면은 자, 과거에 그렇게 돈을 좀 지원해 줄 때 나는 이제 아직 사회생활을 못 했고 어느 정도 그게 돈을 아무리 빌려준다라고 해도 자,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우리가 하나 사야 돼요. 아파트를 내가 사고 싶은 곳이 한 5억, 10억 정도 돼. 그러면은 이게 내가 주택이 없을 때는 거의 제로 금리로 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맞죠? 거의 제로 금리로. 근데 그게 또 약점이 있죠. 변동금리가 또 붙어버리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부동산들이 그때 당시에 막 20대 초년생들, 사회초년생들이 자, 우리가 90% 지원해 줄게라고 해도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못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맞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는데 90%가 대출이야.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정도 내가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10억짜리를 한다면 1억은 내가 들고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들. 1억이나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20대 초반에서 부모 도움 안 받고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거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못 모은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지금 사회초년생들한테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제 30대 초입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자, 지금 살려니까 어때요? 이미 집값은 집값대로 다 올랐. 집값은 집값대로 다 오르고 지금 뭔가 집을 사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아무 답도 안 나와요.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인데 결국에는 이런 분위기들 보면은 돈이 없으니까 결국 내가 이제 막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면은 은행에 그냥 우리가 월급 받아서 은행에 저축만 잘해도 저축만 잘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이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 어머니도 그러죠. 저희 어머니도 저보고 항상 뭐 하면은 제가 이런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돈을 벌면 일단 은행에 무조건 넣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 세대에서는 그게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답이 지금 아니게 됐잖아요. 맞죠? 지금 이거 막 시장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은행에 이자 넣어서 기준금리가 뭐 높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예금 이자나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꼴랑 해봤자 맞죠? 꼴랑 해봤자 1% 2%입니다. 보통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도 한 3.5%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적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게 적금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적금을 할 때 내가 뭐 한 1%대 담았어요. 내 상품이 이제 1%대야. 우리 과거에 이율 없을 때는 거의 1%대잖아요. 1%대인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2% 3%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지금 1%에 들어간 거는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가 2%로 올라가도 1%죠. 더 올라가요. 3%까지 올라갔어. 그래도 내가 들어간 거는 계속 1%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에 내가 들어간 거는 고정금리란 말입니다. 기준금리 얼마나 올라가든 나는 고정금리로 1%를 받아가겠다. 고정금리로 지금 적용이 돼 있으니까 2% 3%씩 올라가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맞죠? 실질적으로 적금을 기존에 넣던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얼마나 그 갭 차이가 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시 이 3%대 상품으로 가입을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다시 조금 이제 그런 기회 비용들, 손실 비중들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솔직히 1%씩이지. 제가 이거 주식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1%씩 주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2% 3%는. 그러면 이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괴리감이 생기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냥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좀 짜증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시작할 때는 1%밖에 안 주던 게 지금 2% 3%가 올라가지고 저렇게 준다라고 하니. 자, 그래서 기존 거를 여기서 해지를 하고 이걸 가입하려고 해도 그럼 이 1%를 그대로 줄까요? 0.2%뭐 0.3%뭐 이렇게 주고 적금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금 만약에 5년 10년 이렇게 들어놓으신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괴리감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맞춰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상품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투자 상품들을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미국에서도 그 뉴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뉴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펼친 거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돈을 안 쓰니까 정부에서 뭐 채권이나 이런 걸 계속 찍어내요, 맞죠? 채권, 국채나 이런 부분들.
채권을 계속 지금.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양적 완화라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준에서 돈을 푼다라고. 연준이 돈이 어디 있어요, 맞죠? 이 부분인데요. 연준이 돈을 푼다는 게 뭐예요? 연준에서 돈을 푼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 주고 사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정부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연준의 자산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채권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개인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준에서 계속 사주는 거거든요. 돈을 주고 사주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 돈이 어디 있어요? 연준의 돈은 어디서 나온다?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그러니까 찍어내기만 하면 돼요. 맞죠? 정부에서 뭐 돈이 필요해 국채를 내가 한 100조 정도 발행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딱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은행에서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100조씩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했는데 누가 사야 되죠? 한국은행이 돈은 있죠. 돈은 있는데 어떤 돈으로 사냐 이 말이지. 결국 돈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프린팅. 계속 사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준의 자산이 점점 증가하게 되죠. 점점 커지면서 증가하게 되고. 자, 이렇게 시장에 돈을 푸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일전에 뭐 코로나 시즌이나 이럴 때 보시면은 자, 어떤 이제 뭐 경제 지표에 관해서 우리가 뭐 살펴보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말고 쉽게 말해서 뭐 GDP가 10이 그냥 기준이에요. 목표치가. GDP가 10이 기준인데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자, 근데 GDP가 실질적으로 5가 나왔어요. 그러면 10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5가 이제 나왔으면 그만큼 성장을 못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 근데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국민들은 환호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환호를 해요. 왜? 연준에서 계속 사줄 거니까. 경기가 안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니까 야, 연준에서 더 사주겠다, 더 사주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동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 때 증시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즌 때 미증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다.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구간들에서 계속 막 경제 지표가 안 좋아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2020년 여기잖아요. 2020년 여기에 코로나가 딱 발병을 하신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먼저. 이때 경제가 좋았겠어요? 집도 안 나가고 사람도 소비도 안 하는데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만큼 끌어올린 건 뭐예요? 결국 연준이 시장에 돈을 푼 결과입니다. 돈을 그렇게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뭐든 어차피 뭐 밖에 나가서 뭐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결국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든지 이 주식시장에 그 남는 잉여 자금들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 올려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놨는데 지금 다시 연준에서는 그거를 거둬들여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0.25부터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맞죠? 이제 뭐 완전히 막 종료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뭐 거기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일단 내년부터는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게 미국 역대 기준금리예요. 미국 역대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79년도 요때가 어떤 때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아시는 분? 이때라. 일단 여기 70년대 초반에 72년도 요때는 1차 오일 쇼크입니다. 맞죠? 1차 오일 쇼크가 나왔던 데고 이렇게 기준금리가 더 높게 상승했을 때는 2차 오일 쇼크예요. 자, 오일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되겠죠. 경기 침체가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시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시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연준에서 이때 당시에 연준 의장이 폴 볼커인가? 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그냥 무지성으로 기준금리를 20%까지 때려버립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5%대. 그보다 4배나 높은 기준금리를 올려버린 거죠. 시장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나왔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눈 하나도 깜빡 안 하고 조용히 해. 쉽게 말해서 시장에 닥쳐. 그냥 내가 무조건 올릴 거야. 지금 인플레이션 무조건 잡아야 돼. 굉장히 강력하게 매파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리는 거 어때요? 물가가 잡히긴 잡혔어요. 물가가 잡히긴 잡혔는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그 폴 볼커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없겠죠. 인기가 없으니까 굉장히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이 그린스핀이죠. 그렇죠. 이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준에서 최장수 재임을 한 그린스폰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솔직히 지금 뭐 재임하자마자 어떻게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그냥 개꿀인 상황이죠. 개꿀. 왜냐 그 앞전에 선임자가 이만큼 기준금리를 올려놨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와서 기준금리를 낮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기준금리 낮추면서 시장에 대응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대응만 해주면서 뭔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낮춰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은 기준금리가 같이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가를 잡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거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추가적인 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놓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쉽게 말하면 이제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파월 의장도 긴축을 펼쳤죠.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끝이 어딜까 했는데 12월 FOMC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종료가 되었다라고 이제 뉘앙스를 주면서 시장에 이제 기대감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끝났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스닥은 이게 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7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랠리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랠리가 펼쳐지는 건데, 지금 뭐 이렇게 보자면은 계속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코로나 시즌 때 그때만큼은 회복을 하지 못했다. 돈을 한참 풀 때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지금 랠리가 펼쳐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만들어 줬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랠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폭락장이 한번 나올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걸 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겁을 주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지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저는 24년 초에 1월달이나 2월달, 늦어도 3월달 징에는 한 번은 대폭락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대폭락장이 이만큼 올렸는데 다시 이만큼 다시 막 10,000포인트 근처까지 빼버린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12,000, 13,000 요 근처까지만 내려가도 그게 굉장히 대폭락이에요. 근데 대폭락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확 내려갔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시기를 조금 잘 피해가야겠죠. 제가 저점 매수나 이런 거를 왜 강조를 하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 시장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킬지 제가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런 부분들,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이제 뭐 리스크들이 항상 존재를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크게 뭐 지금 뭐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갈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부분들에서 언제 어디서 뭔가 일이 터져서 순간 한번 탁 쏟아내는 그런 시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올해로 치면은 뭐 우리 국내 증시로 보자면은, 우리 국내 증시로 보자면은 올해 뭐 이 9월달 마지막에 이제 10월달까지 어떻게 뭐 8월달부터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8월달에도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폭락장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개월 동안 할 게 크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때는 저도 수익 많이 못 들었어요. 왜냐면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떤 종목으로 수익이 없잖아요. 다만 제가 이때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때 했던 게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미리 담아놓았던 거예요. 근데 평단가 조정이나 이런 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폭락장 때는 오히려 우리가 기회다라면서 이제 담아야 되죠. 쉽게 말해서 종목으로 보자면은 우리 이 이수페타 시스도 그래요. 우리가 그 하락장 때 담았다니까. 근데 그 하락장 때 담았는데 지금 다시 증시가 좋아지니까 회복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올라올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미리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저점 매수 그러지만은, 뭐 답도 없이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저점 매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내가 이 현금이라는 그 자본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막 우리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런 구간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 구간에 들어서면은 어느 정도 돈이 묶일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11월 달 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익들이 났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10월 달 말 여기 딱 저점 찍고, 양시장 모두 이렇게 저점 찍고 11월 달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줬었잖아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뭐 단기적인 반등을 해줬는데, 자, 이 구간 때 굉장히 많은 수익들이 났어요. 우리가 시트를 보면 그래요. 제가 종목들 보면. 근데 이런 종목들이 그때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못 팔았어도 지금 다시 이렇게 증시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다 상승을 해주는, 그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뭐 미래반도체나, 우리가 여기서 그날 하루에 12%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그때 못 팔았어도
내두니까 다시 올라가죠. 증시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익 본 것들이 뭐 코나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시장이 하락장이 오더라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시장 얘기는 아까 제가 뭐 하던 거, 일단은 뭐 일단 지금 증시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 분위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4회 이상을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연준에서는 한 3회 정도 한다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시장과 연준의 그 평행 가도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대로 평행 가도를 달리는 건 똑같이 조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언젠가 한번 줄여지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시장이 실망을 하든 아니면 연준이 손을 들든. 만약에 연준이 손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이 손을 들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하던 증시는 더 크게 힘을 붙어서 랠리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을 하게 되면은 좀 급락장이 한번 찾아올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 국내에 지금 뭐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데, 결국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 측에서 나오는 거라서 조금 더 이제 믿을 만한 신뢰가 있는 그런 이제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시장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봤는데 좀 이해는 하기 쉬우세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아까 지금 오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미국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절대 못 찍어냅니다. 우리나라 저렇게 찍어내면은 베네수엘라 그렇게 돼요. 한 1억, 뭐 껌 한 통에 1억 3억 이렇게 할걸요. 그렇게 돈 계속 찍어내다 보면. 근데 이게 기축통화라는 게 진짜 무시 못하는 게, 기축통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계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달러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 보통 다 달러로 합니다. 조선소에서 배를 만약에 수주를 받아도 유럽 국가에서도 달러를 환전을 해서 달러를 우리나라에게 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치기 상인들이 꼭 있습니다. 조선소에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환율을 좀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할 때 매도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문 이제 환전상이죠. 전문 환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제 클릭 한두 번으로 인해서 그 왜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달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선소의 영업 이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세계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기름을 사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원유를 사려고 해도 72불 뭐 이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은 71.43불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맞죠? 지난주 금요일에.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1배럴당 71.43 달러라는 겁니다. 달러라는 거. 그게 저게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막 나중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저는 가상화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당연히. 왜냐 그러면 이 기축 달러에 도전한다는 거, 그러니까 패권에 도전을 한다는 거죠. 보통 미국은 그런 거를 가만히 내두질 않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근데 위안화는 절대 동화가 될 수가 없죠. 기축 동화가 될 수가 없죠. 이게 제가 여기서 딱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딱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평생 2등밖에 못할 거야.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게 왜 그럴까요? 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잖아요, 맞죠? 실체가 없어요. 이게 가격이 상승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미국에서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실체만 조지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아무리 잘 나가도 1등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일 잘 반영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앙정부의 터치도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를 만든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잘 맞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저기 실체가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맞죠? 굳이 우리가 뭐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달러에 감히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겠죠. 미국이 또 그거는 절대 용납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나 이런 부분들을 위안화를 조금 더 내세우기보다는 CBDC 같은 경우 중앙 디지털 화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쏟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의 점유율을 조금 더 빨리 올려놓으면은 중국이 그래도 영향을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CBDC가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시장 자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그냥 재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재미로 그냥 이렇구나라고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황 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장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제가 지금 그때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솔직히 시황이라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데 결국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계속 움직임이 변하게 되거든요.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쉽게 막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맞죠. 굉장히 어려운 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그 우리가 뭐 주식을 볼 때도 차트를 보잖아요.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물론 우리가 좀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 과거 이력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그 어떤 흐름을 보여왔냐 이 가격대에서 저항은 어디서 크게 형성이 됐고 어디 구간에서 또 뭐 반등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트의 그 히스토리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히스토리를 보려고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겁니다, 맞죠? 차트를 보는 건데 그럼 우리 시장을 왜 보는 거냐? 결국에는 그거야. 이때 분위기는 어땠고 자 과거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힌트를 얻어가려고 시황을 계속 살피고 시장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맞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당장에 막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하면 답답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특정 주가가 원래는 얼마였는지, 그 상장할 때는 또 얼마 이렇게 출발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봉, 우리가 차트에 분봉도 있고 일봉도 있고 주봉, 월봉, 연봉까지 있는 이유가 이런 과거의 흐름들을 한 번씩 다 살펴보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광기죠, 광기. 그런 부분들만 아니면은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가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도 가치 투자라는 게 조금 가능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저평가된 주식을 찾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가치 투자가 별게 없어요. 뭐 여러분 아무 때나 사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는다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고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게 가치 투자예요. 오렌 버핏이 잘하는 거, 그리고 그 졸리 대표님이 잘하시는 거. 근데 그 가치 투자를 해서 만약에 내가 진짜 한 5년씩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 보면은 가치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률이 그 종목 하나로만 해서 500% 600% 이상씩 본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가치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시장을 겪어보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시장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모릅니다. 제가 이때까지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치 투자는 우리나라 시장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시장이 계속 변화가 되고 뭐 리먼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2차 오일 쇼크라든지 미국의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서 그렇게 온 건 아니잖아요, 맞죠?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가 우리 국내 뭐 IMF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맞죠? 그때 당시에 돈 많이 벌어서 막 선진국 대회에 합류했다라고 막 자화자찬하다가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리게 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 주식 시장은 굉장히 탐욕의 그런 시장입니다. 주식도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게임.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게 여러분들 주가가 이 제주 반도체가 고점에 14,910원이라고 찍혀 있는 거는 누군가 여기서 그 물량을 사줬기 때문에 이 가격이 찍혀 있는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 꼭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자, 에이스테크 이런 거는 제가 왜 여기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 저점이니까. 차트 히스토리 이거 다 봐도 지금 굉장한 저점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에이스테크라는 게 2020년 9월달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올해 2023년 다 돼 가잖아요, 맞죠? 이때까지 이렇게 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3년만 버텨가지고 3만 원까지 간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확실하게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렇게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점인데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제가 좀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테마도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해서 드리는데 그 테마에 눈길이 다시 안 오게 되면 굉장히 안 움직입니다. 요 밑에서. 근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마이너스 구간도 아니에요. 굉장히 마이너스 구간도 아니고 막 그렇다고 해서 더 크게 뭐 상승도 못 해주지만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로. 계속 거기서 막 이렇게 비비면서 움직이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 좀 저렴한 자리에서 미리 사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풍국조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풍국조정 제가 11,550원인가 제가 아마 드렸을 거예요. 자, 재미없잖아요. 한 달 동안 일했다니까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이렇게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올 때 굉장히 강한 힘으로 올라간다는 거. 저점이니까 더 빠지진 않는다는 말이야. 더 빠지진 않는데 자 재미가 없는 기간들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다. 제가 그래서 뭐 수소 관련 이슈는 계속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아까 제가 뉴스를 공유를 드렸잖아요. 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막 재밌게 움직여 주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저도 그래요. 뭐 제가 뭐 방송에서 들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상승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뭐 방송 가서 자랑할 말도 많고. 근데 그런 종목들은 뭐 에스테크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시초가로 진입하셔도 된다고. 자 이런 식으로 그날 바로 반응이 나오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막 어느 정도 막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조금 지루한 그런 구간들만 여러분들이 잘 버텨내시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한 1년을 놓고 투자 성과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건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투자 우리가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맞죠? 한두 번 하고 말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레버리지 좀 땡겨가지고 어떤 종목 하나에 몰빵하고 그냥 잠깐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자산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분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좀 보진 것 같으면 또 다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또 바로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이 퀄리타스 반도체도 솔직히 잡으신 분들은 잡으셨던데 조금 안타까운 게 그거죠. 제가 이제 3만 원 초반까지 좀 보고 있었는데 3만 1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바로 상승을 해버려가지고 못 잡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아쉽다는 거죠. 제가 보는 가격대까지만 내려왔다 가더라도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을 해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 자 여러분들 일단 다들 고생하셨고요. 일단 종목은 제가 또 내일 어차피 방송 나가니까 그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뭐 시장을 이제 살펴보는 법 그리고 과거에 뭐 이런 재미는 없으셨죠? 과거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조금 지루하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 이런 것도 솔직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지루해갖고 식사하러 가셨나? 대답들이 없네. 자 여러분 일단 뭐 고생들 하셨고 저녁 식사 좀 맛있게 챙기시고요. 제가 저녁 식사까지 좀 잡아놨네.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겨워도 여러분들이 좀 배워 놓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맛있게 드시고 저는 내일 장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대답 못 하실 수도 있지.